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투자의 본질, 동학 개미의 스승 박세익 전무가 말하는 현명한 투자, 행복한 투자. 박세익 지음 위너스북에서 펴낸 책입니다. 박세익 1994년 경희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대우투자자문에 입사해 2년 반 동안 애널리스트로 활동하다가 미국 콜로라도 덴버 대학에서 MSF 재무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99년 11월 신한 BNP 파리바 자산운용 주식운용팀을 시작으로 KTB 자산운용, 하나 자산운용, 제일저축은행, 인피니티 투자자문 등을 거치며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을 운용했으며 2017년에는 우정사업부가 금융기관에게 수여하는 최고의 영예인 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최근 11년간 최고투자 책임자로 근무를 했던 인피니티 투자자문을 그만두고 체슬리 자문을 설립하여 위대한 기업, 존경받는 기업, 고객과 직원이 함께 부자되는 기업을 꿈꾸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발발로 주식시장이 폭락하자 코로나19 위기는 경제 주권을 회복하는 기회라고 주장하며 국내 기관 및 개인들의 주식 매수를 독려했다. 비관론이 팽배했던 2020년 여름 코스피 3천 돌파를 예측했고 2020년 주식으로 돈 벌어서 내년에 집 사라. 주식은 불과 같은 성질이라 땅에 묻어야 한다. 네이버는 강남역, 카카오는 홍대역 빌딩과 같은 주식이다 등 여러 가지 명언을 만들어내며 동학개미의 스승, 여의도의 현인, 갓세익으로 불리고 있다. 차례 파트 1 코로나19 위기와 대응 전략 수립 파트 2 주식 투자의 본질 파트 3 주식시장 분석 파트 4 포트폴리오 구성 파트 5 투자자의 마음가짐 특별 부록 박세익의 월간 운용 전략 보고서 차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서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문 현명한 투자자, 행복한 투자자 동의보감을 저술한 조선의 명의 허준은 3가지 원칙으로 책을 적었다고 한다. 첫 번째, 병을 고치기에 앞서 병에 걸리지 않고 오래 사는 방법, 즉 병을 예방하는 법을 중요시했다. 두 번째, 수많은 질병과 그에 대한 치료법을 이용하기 쉽게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그리고 세 번째, 치료와 예방에 필요한 약초를 백성들이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약초의 이름을 한글로 써서 적었다고 한다. 임진왜란 이후 피폐해진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선조의 명으로 집필이 시작되어 1610년 광해군 시절에 완성된 이 동의보감은 당시 한의학의 종주국이었던 중국에서 넘어온 중국 의서와는 달리 우리의 체질과 풍토에 맞게 저술했고 특히 우리 땅에서 나는 약재를 이용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기술했다는 점 때문에 출간 후 400년 동안 한의학 분야에서는 최고의 의서로 평가받고 있다. 허준이 살았던 조선시대 백성의 삶을 괴롭혔던 것은 아마도 전쟁, 홍수와 과문과 같은 자연재해, 역병, 탐관오리, 신분제도 등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풍요로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삶을 고달프게 만들고 핍박하는 것은 무엇일까? 평균 수명은 조선시대보다 30년이 더 늘어났고 과학의 발전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도 많이 감소했다. 자유민주주의 도입으로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어졌고 백성들의 등골을 빼먹던 탐관오리도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정치사회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현대사회에서는 많이 근절되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풍요로운 물질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삶이 갈수록 고달프다고 느끼는 것일까? 필자는 최근 20년 동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IMF보다 더 힘들다. 갈수록 먹고 살기 힘들다. 빚으로 버틴다. 생계 유지도 힘들다 등이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5천 달러까지 떨어졌던 1인당 국민소득이 지금은 3만 달러를 넘어가고 있다.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일본, 독일, 이스라엘 기업들과 어깨를 겨누는 수준이 되었는데 도대체 왜 우리는 갈수록 먹고 살기 힘들어진다고 느끼는 것일까? 필자는 그 이유가 다음 세 가지에 있다고 본다. 첫째, 우리 노동의 가치를 갉아먹는 인플레이션. 둘째, 초격차 경쟁력을 가진 다국적 기업에 의한 시장 잠식. 세 번째, 금융의 무지로 인해 빼앗기는 국가와 개인의 부. 필자는 작년 코로나19 위기 직후 여러 방송에 나가서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도 왜 계속 가난해지는가에 대한 위 세 가지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많이 얘기해왔다. 코로나19 위기로 폭락한 주식시장이 왜 우리에게는 잃어버린 경제 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지, 왜 빚내서라도 주식과 부동산과 같은 자산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왜 주식으로 번 돈은 부동산에 묻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왜 한 방을 노리는 투자를 피하고 유동성이 좋은 우량 대기업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성장주의 급등이 비이성적인 상승이 아닌 이유, 이런 이유 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설명했다. 그동안 방송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과 구조를 설명하고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투자의 방법론에 대해 설명을 많이 했다면 이 책에서는 주식 투자의 본질과 속성, 그리고 구체적 대응 전략과 원칙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다루었다. 우리가 종종 너는 그 사건에 대해 본질도 모르면서 그런 얘기를 하냐? 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이 책에서는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자의 본질에 대한 설명을 담았다. 동의보감의 첫 번째 저술 원칙이 병을 사후적으로 치료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방법에 있었듯이 이 책에서는 투자를 망치게 만드는 잘못된 투자 철학과 엉터리 투자 원칙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지적하고 투자에 있어 큰 실수를 예방하려면 어떤 마음가짐과 투자 원칙이 중요한지에 대해 적어 놓았다. 그리고 동의보감의 두 번째 원칙, 질병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그 치료법과 예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용하기 쉽도록 만든 점을 본받아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을 성장기업, 경기 사이클 기업, 쇠퇴 기업으로 분류하고 그 유형에 따른 적절한 투자법에 대해 기술해 놓았다. 마지막으로 허준은 동의보감에 나오는 약초의 이름을 백성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글로 적었듯이 이 책에서도 투자에 관한 전문 용어와 원리를 초보 투자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적었다. 성공하는 투자의 원칙과 방법은 절대 난해한 수학 공식 같은 것이 아니다. 피터 린치의 이기는 투자 저서에서 언급한 성 아그네스 학교 아이들의 포트폴리오처럼 성공 투자의 원칙은 쉽고 명료하다. 동의보감은 출간되고 난 뒤 중국에서도 여러 차례 출간을 했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고 한다. 400년이 넘도록 한의학의 바이블이 되어 우리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또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치료했다. 필자는 3천억이 넘는 고객자산 운용을 총괄하면서 고객 미팅 및 세미나, 동학개미들을 위한 각종 경제방송 출연, 거기다 올해 신규 회사 설립 준비 등 눈코 뜰 새 없는 시간을 보내면서 책을 집필하다 보니 동의보감 같은 위대한 의사와는 비교도 안 되는 졸작으로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책은
27년 동안 국내외 주식시장에서 주식, 선물, 옵션, 채권, 매자닌 등 소위 말해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면서 배우고 느낀 바를 적어 놓았다. 사마이나 제갈량과 같은 뛰어난 책략가로서 적은 책이 아니라 실전 전투 경험이 많은 야전 사령관의 경험으로 적은 책이고, 주식 투자에서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투자 실패의 원인에 대한 진단과 처방전이 적혀 있는 책이다. 주식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초보 투자자에게 올바른 투자의 원칙과 자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잘못된 투자 원칙과 나쁜 매매 습관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계속 돈을 까먹는 투자자들에게는 내가 투자에 있어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뼈 때리는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세계 최빈국에서 눈부신 산업화를 이루어준 우리 부모님 세대에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산다. 그리고 군부 정권에서 데모를 하며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준 우리 형님들 세대에 늘 빚진 마음으로 살아왔다. 그래서 필자는 서로 대립하는 두 진영에 모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늘 물었다. 나는 우리 동생들 세대, 우리 자식들 세대에 무엇을 기여할 것인가? 부디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투자의 본질을 깨닫고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되는 냉혹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삶의 경제적 자유를 이룰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삶에 대해서도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진정 행복한 투자자가 되기를 바란다. 2021년 8월 금융 강국을 꿈꾸며. 파트 3. 주식시장 분석. 1장. 바람 불 때 연 날리고 물 들어올 때 배 띄어라. 시장 분석의 중요성. 1994년 투자자문회사에 입사한 이후로 수많은 주식 대가들을 만나볼 수 있었다. 필자가 증권업계에 처음 들어온 1990년대나 2000년대, 주식으로 큰돈을 번 실력자들은 공통된 이야기를 했다. 시장이 돈을 벌게 해주는 것이라는 말이었다. 처음에는 속으로 다른 사람들의 시기심을 자극할까봐 겸손하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꼭 주식 투자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사업이나 예술에서 성공하신 사람들조차 운이 좋았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고 주식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이 시장이 좋아서 돈을 벌고 운이 좋아서 돈을 번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7년 동안 주식시장에서 일하면서 크게 성공한 투자자나 사업가를 만났는데 시장이 돈을 벌게 해준다라는 건 맞는 말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주식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다. 바람 불 때 연 날리고 물 들어올 때 배 띄어라. 필자는 이 말이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채권 투자, 금 투자, 파생 상품 투자, 비트코인 투자 등 모든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공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의 뜻은 어떤 자산이든 그 자산 시장이 강세장일 때 돈을 벌기 쉽다는 것이다. 한번 상상해보자. 부동산 광풍이 불기 시작했을 때 그때 부동산을 사고, 주식 열풍이 시작됐을 때 주식을 사고, 비트코인이 폭등할 때 비트코인을 샀다면 엄청난 투자 이익을 얻었을 것이다. 바람이 불 때 방패연이든 가오리 연이든 나가서 연줄만 풀면 되는 거다. 바람이 불지 않을 때 연을 날리려면 열심히 뛰어다녀야 한다. 연줄 잡고 열심히 뛰어봐야 바람 한 점 없는 날이면 5m 이상 연을 날리기도 힘들고 괜히 힘만 빠진다. 반대로 강풍이 부는 날은 얼레에서 연줄을 풀자마자 연은 하늘 높이 솟구쳐 오른다. 연과 얼레, 연줄만 튼튼하다면 연은 강한 바람을 안고 순식간에 하늘 높이 올라가 바람이 잦아질 때까지 온종일 펄럭거리며 하늘에 떠 있을 것이다. 스포츠 경기에서 득점할 기회가 왔을 때 득점하지 못하면 그 경기는 망치게 된다. 투자의 성공 여부도 똑같다.
강세장에서 돈을 벌 줄 알아야 하고 약세장에서는 쉴 줄 알아야 한다. 내 주변에 주식으로 돈 번 슈퍼 개미들을 보면 하나같이 강세장에서 돈을 잘 번 사람들이었다. 바람 불 때 연 날리고 물 들어올 때 배 띄어서 고기 잡는 사람들이었다. 에세플러스 강방청 회장님도 1999년 강세장에서 대박 수익을 내셨고 펀드 매니저를 하다가 그만두고 수천억의 재산을 모으셨다는 제2 회장님도 2004년에서 2007년 중국의 인프라 사이클 열풍이 증시를 후끈 달궈줬을 때 큰 돈을 벌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 아닌가? 최근 6년 동안 집값이 2배 이상 치솟는 부동산 광풍 속에 전세 끼고 투자하는 갭 투자를 한 사람은 투자 원금의 6배 이상을 벌었을 것이다. 사실 바람이 불면 전문가랑 아마추어랑 구분이 잘 안 된다. 그냥 용감한 사람이 많이 버는 거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다. 2017년 2,800만 원 했던 비트코인 가격이 불과 1년도 안 돼서 400만 원까지 폭락했다가 최근 1년 동안 700만 원까지 폭등했다. 용감하게 비트코인을 사서 오랫동안 우직하게 들고 온 사람은 대박 난 것이다. 투자는 강세장이 도래할 때 용감하게 투자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것이다. 그래서 강세장이 닥칠 때마다 증시에는 용대리들이 주도하는 장이라는 표현이 늘 등장한다. 여기서 용대리란 폭락장을 경험해보지 못한 20, 30대 증권사나 운용사의 대리급 직원들이 겁없이 급등하는 주식을 용감하게 쫓아 산다고 해서 붙은 별명이다. 한편 강세장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투자하지 못하거나 보유 중인 주식을 너무 일찍 팔아서 돈을 못 번 사람들의 공통점은 시장을 잘못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장의 주도주였던 카카오를 너무 일찍 팔았다고 후회하는 사람들, 더블 딥을 기다리며 오히려 곧버스에 투자를 한 사람들, 리스크 관리를 한다는 명분으로 2,000포인트 미만에서 주식 포지션을 대폭 줄인 기관 투자자들, 모두가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많은 주식의 대가들이 시장은 알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필자 역시 2020년 상반기 코스피가 1,500포인트까지 깨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번 상승장이 언제 또 어디까지 진행될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내가 시장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것이 2가지 있다. 첫째, 돈을 벌기 가장 좋은 시장은 극단적인 공포감에 의해 주식이 아주 싸게 거래될 때이며, 둘째, 돈을 잃기 가장 좋은 시장은 모두가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가운데 주식이 비싸게 거래될 때이다. 2020년 3월 23일, 필자는 회사 직원들에게 돈 있으면 코덱스 레버리지를 사라고 이야기하고 코스피 2200포인트 도달 전까지 여러 경제방송 및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빚내서라도 투자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앞서 말한 시장에 대한 확신하는 저 2가지 법칙 때문이었다. 특히 공포감이 심하면 심할수록 주식은 싸게 거래되고 또 그 공포감의 크기만큼 수익률이 비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리고 그 공포감이 FED의 통화정책이라는 동남풍을 만나면 적벽대전의 화공 같은 엄청난 불장세가 전개된다는 점을 기억해두자. 마지막으로 외부 쇼크에 의한 폭락작은 그 공포감에 맞서 과감히 매수 버튼을 누르는 액션만 하면 비전문가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너무 감사한 투자 기회라는 것을 메모해두자. 운이 좋았다고 이야기한 수많은 성공 투자자들은 바로 이런 폭락장 이후 늘 도래하는 강세장에서 쉽게 돈을 벌었기 때문에 시장이 돈을 벌게 해줬다고 스스럼 없이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투자자들이 왜 시장 분석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다. 하워드 막스 투자 마켓 사이클의 법칙 중 일부의 글이다. 약 45년 전인 1970년대 초, 나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 한 현명하고 나이 많은 투자자가 내게 강시장의 3단계에 대해 알려준 것이다. 1단계, 대단히 통찰력 있는 소수만이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믿을 때. 2단계, 시장이 실제로 좋아지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인지하는 시기. 3단계, 모든 사람들이 상황이 영원히 나아질 것이라고 결론 지을 때. 2장, 주식 투자는 미인 대회. 시장 주도주에 대한 분석. 필자는 TV를 잘 보지 않지만 오디션 프로그램은 종종 보는 편이다. 슈퍼스타 K, K-팝 스타, 나는 가수다, 복면가왕, 슈퍼밴드, 팬덤싱어, 히든싱어, 미스트트롯, 미스트롯 등. 시청자 대부분이 다 똑같겠지만 필자도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을 가족과 함께 보면서 누가 우승할지, 누가 몇 점 정도 받을지를 미리 점쳐본다. 그리고 예상한 후보자의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누가 탈락하고 또 누가 다음 라운드까지 진출하는지 등을 보면서 오디션 프로만의 짜릿한 흥분과 감동을 즐긴다.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주식 투자를 미인 대회라고 했다. 아이작 뉴턴과 아인슈타인은 주식의 대중성을 간과했지만 케인즈는 주가 형성의 속성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었던 듯하다. 유진 파마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주식 가격은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는 모든 정보를 다 반영하고 있지만 주식 가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멀티플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대중심리이기 때문이다. 주식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바로 주식의 내재 가치에 곱해지는 이 멀티플이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하기 때문이다. 만약 기업별로, 섹터별로, 나라별로 적용되는 멀티플이 항상 일정하다면 주식 투자는 너무나 쉬운 게임이 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현재 수익이 30조라고 가정했을 때 삼성전자 적정 PER이 15배수를 곱하여 적정 시가총액이 450조로 계산되면 450조 미만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450조 이상에서 적극적으로 매도하면 된다. 물론 주가는 현재이익이 아니라 미래이익을 추정해서 움직이는 속성이 있으므로 향후 6개월에서 1년 뒤 이익을 정확히 예측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하지만 통신사와 같이 이익의 변동성이 크지 않은 기업의 경우 향후 1년간의 추정 EPS, 주당 순이익을 구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다만 이런 기업조차 추정이익의 역사적 PER을 곱하여 산출된 적정 주가대로 주식 가격은 움직이지 않는다. 어떤 때는 PER 5배까지 떨어졌다가 또 어떤 때는 PER 10배까지 올라가기도 한다. 이익의 변동성도 크지 않고 성장성이 없는 저평가 자산주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도대체 PBR 0.2에서 1.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멀티플의 변화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 멀티플의 변화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성실한 가치 투자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된다. 주식시장에서 20, 30년 근무했어도 멀티플의 변화를 일으키는 미인 대회를 이해하지 못한 분들은 대략 10년 중 8년 정도를 주도하는 성장주 강세장에서 늘 소외되고 외로운 투자를 하게 된다. 제도권 밖에서 내 돈으로 투자하는 느긋한 베테랑 가치 투자자들은 이 고독함을 견딜 수 있는 정신력과 돈이 있다. 하지만 매달, 매분기, 매년 벤치마크 지수, 대부분 코스피 지수와 비교해서 수익률을 평가받는 펀드 매니저들이 이 미인대회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본인만 바보가 되는 느낌의 고통과 스트레스를 안고 살게 된다. 다시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돌아가 보자. 지금은 종영되었지만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K-팝 스타를 다들 한 번씩은 보셨을 거다. JYP 엔터테인먼트의 박진영 대표, YG 엔터테인먼트의 대표 양현석, 그리고 안테나 뮤직의 유희열 대표가 심사원으로 출연하고 국내외 예선을 통과해 올라온 참가자들이 본선 진출과 우승을 향해 몇 달 동안 합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미션을 통과해야 하는 프로그램이다. 필자는 K-팝 스타 시즌 1에서 약간의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노래에 대한 지식이라고는 초중고 음악 시간에 배운
박자와 음정, 각창력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던 나로서는 감정 전달, 발성법, 발음, 기교, 진전성, 창의성, 열정 등의 심사 기준은 정말 문화적 충격과 같은 수준이었다. 가수가 되려면 가창력뿐만 아니라 가수로서의 기본기와 실력, 인격 등을 다 갖춰야 하는구나 하고 깨달았다. 그리고 심사위원마다 공통으로 보는 평가 항목도 있지만 또 그들마다 중요시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른 점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필자는 이런 오디션 프로가 시작되면 심사위원들의 심사평을 주의 깊게 듣는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점을 중요시하는지, 어떤 기준에 미달하면 탈락시키는지도 파악한다. 그렇게 심사위원들의 평가 기준이 파악되면 필자는 그 다음부터 참가자들의 무대가 끝나면 곧 발표될 심사위원들의 점수를 먼저 예측해본다. 이때 필자는 나의 주관적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심사위원들의 기준으로 그 참가자의 점수를 예측해본다. 박진영은 82점을, 양현석은 90점을, 유희열은 92점을 줬겠지 라는 식으로 점수를 예측한다. 처음에는 가수에 대한 전문 지식 결여로 인해 심사위원들의 고품격 심사평은 쫓아가지 못했지만 시즌이 거듭될수록 써담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말처럼 누가 합격이고 불합격인지 맞히는 정확성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도 이승철, 윤종신, 장윤정, 윤상, 서른도 등과 같은 대가들이 어떤 기준과 철학을 갖고 참가자들을 평가하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그들의 잣대로 오디션 참가자들을 평가하고 우승 가능성을 예측해보니 정확도가 꽤 많이 올라갔다. 그리고 결승전에서는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극적 요소를 갖춘 후보자가 우승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의 PD들은 역경을 이겨낸 인생 역전 드라마와 같은 감동을 시청자들에게 주고 싶어 한다고도 생각했다. 어떤 사람은 오디션을 감동과 공감의 향연이라고 했다. 참가자들은 실력과 창의력, 열정과 노력으로 심사위원과 관객에게 감동을 주고 또 공감시켜야 한다. 참가자들이 오디션에서 우승하기 위해서는 기본기 외에도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어야 하고 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실력과 인격을 갖춰야 한다. 주식 투자도 똑같다. 2020년의 주식시장이 다르고 2021년의 주식시장이 다르다. 필자는 매년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올해는 어떤 기업들이 어떤 스토리를 갖고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까 생각한다. 그리고 이번 주식시장의 심사위원은 누가 나오는지 유심히 살핀다. 코로나19가 주식시장을 강타하기 직전 필자는 2020년 주식시장을 전망하면서 2020년 한 해는 2017년과 유사한 오디션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쇼크가 핵폭탄급으로 글로벌 주식시장을 초토화하고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발빠른 통화정책이 작동되자 필자는 9.11 테러 이후 강세장 오디션, 2003년 사스 발발 이후 강세장 오디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신종플루 발발과 함께 시작된 강세장 오디션과 유사한 강세장이 진행되리라 예상하고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을 대폭 수정했다. 그리고 이번 강세장은 성장주로 시작해서 경기 민감주로 확산하고 마지막으로 경기 소비재가 불꽃을 날리면서 끝나는 장일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말한 세 가지 폭락장의 성격과 그 후 반등장을 주도했던 우승자들이 어떤 기준으로 우승했는지를 분석하고 2020년 오디션의 주도주를 예측했다. 2009년 애플과 아마존이 우승했던 논리로 테슬라를 발굴했고 2010년에서 2011년 차화정, 자동차, 화학, 정유가 우승했던 논리로 세미 차화정 장세를 예측했고 2012년부터 2015년 화장품과 바이오가 우승한 논리로 향후 2, 3년은 경기 소비재와 R&D 기업의 강세를 예상한 것이다.
최근 필자가 출연했던 경제 유튜브 방송에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남겼다. 박세익 전무는 1년 뒤 주식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다 알고 얘기하는 것 같다. 댓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면 경제 쇼크로 폭락 후 반등하는 장에서 어떤 기준으로 대중들이 기업을 평가하는지, 어떤 성격의 기업이 우승자가 되는지, 투자자들이 어떤 기업에 더 높은 멀티플을 부여하는지, 투자자들의 심사 기준을 잣대로 시장을 예측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주식 투자자는 내가 투자하는 이 시점의 주식시장이 트로트 가수를 뽑는지, 최고의 모창 가수를 뽑는지, 악동 뮤지션, 버스커와 같은 숨은 실력자들을 뽑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그 오디션의 성격이 무엇인지 파악이 되었다면 그 다음은 과거 비슷한 오디션에서 심사위원들이 어떤 기준으로 어떤 주식에 높은 멀티플을 부여했는지를 빠르게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기술 패권을 쥐고 가려는 미국, 중국, 유럽과 같은 거대 기축통화국들이 어떤 의도를 갖고 어떤 우승자를 키우는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그런 관점으로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 케인즈가 말한 주식 미인대회 성격과 전개 방식이 조금씩 이해하게 되고 그 미인대회에서 우리는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하는지 답을 얻게 될 것이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